예, 금요일의 축구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 태생 혼혈 태극전사 탄생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과연 콜업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소호정 기자하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굉장히 유력하다고 저희가 말씀을 나눴었고 그게 현실로 또 실현이 됐습니다. 옌스 카스트로프가 합류를 했습니다. 네, 이제 홍명호 감독이 발표한 대표팀 명단에서 사실 가장 관심을 많이 모은 선수예요. 될까 말까. 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공식적으로 뭐 이제 스포츠 국적을 이제 독일에서 한국으로 변경한 뒤기 때문에 이건 절차를 다 밟고 있는 거니까 되겠네 이런 감이 있었기 때문인데 아니나 다를까 됐죠. 예,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남자 축구 사상 처음으로 이제 국외 출생 혼혈 선수가 탄생했습니다. 여자 축구의 KC에 이어서 남녀 통틀어서 두 번째죠. 네. 이게 이제 혼혈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한국 사회 안에서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좀 감추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윤미래 씨 노래라든지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이게 도드라지는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나중에 후일담으로 알려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과거에 이제 90년대 장대일 선수 같은 경우도 혼혈이지만 그때 이제 한참 국가대표 활동할 때는 잘 아는 사람들만 일부만 알고 있다가 사실 그때 그냥 잘생겼나 보다. 네. 잘생겼다라고만 했죠. 굉장히 선이 굵은 네. 미남 수비수 네. 이런 식으로 됐었고 이제 강소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비주얼적으로 이제 혼혈인 게 이제 딱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그 선수는 이제 프로 데뷔 때부터 이렇게 얘기됐고 그 슈틸리케 감독 시절에 대표팀으로 와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다가 대표팀까지 왔지만 좀 그때는 안 좋은 이슈 그쵸. 때문에 대표팀에서 이제 떨어지게 됐고 차두리 선수도 많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원래 독일 국적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왜냐면 독일 태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한국 국적. 그때는 이제 단일 국적 선택밖에 없었던 시절이라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됐었고, 그 이제 케이스를 넘어서 이 카스토프 선수가 외국에서 태어난 혼혈 태극전사 1호로 이제 우리 대표팀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소호정 기자의 말씀대로 사실 이게 축구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이제 다문화로 가고 있고 그리고 혼혈이라든지 귀화라든지 혹은 또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들이 좀 흔해지고 또 일반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좀 예전에는 폐쇄적으로 굴러갔었던 그런 대표팀 운영의 모양새에서 우리 사회의 일원들을 우리는 모두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라는 그런 좀 상징적인 발탁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타 종목에서도 이미 기화 선수 네. 혹은 이제 혼혈 선수 많이들 이제 풀렸지만 유독 축구만큼은 뭔가 우리나라의 국가의 정신을 상징한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서인지 그동안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이 닫혀 있었던 건 사실이었었거든요. 근데 KC 유진 페어 선수가 이제 여자 대표팀에서는 그 문을 이제 열었고 뭐 옌스 카스토프 선수도 문을 열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많은 분들은 뭐 해외 축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건 너무 늦은 거예요. 많이 늦었어요. 네. 일본만 해도 일본은 이미 뭐 80년대 90년대부터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나왔었고 요즘엔 혼혈이 뭐 거의 한 3분의 1? 지금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네. 프로팀에도 엄청 많아요. 지난 동아시안컵 때도 그 오른쪽 윙백 봤었던 그 190cm 장신 선수도 보니까 미국 일본 혼혈이고 그때 이제 득점왕 차지했었던 최전방에 있었던 그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이게 되게 많은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기화 선수 추진했을 때 그렇죠. 최강희 감독이 그때만 해도 굉장히 좀 거부 반응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시대가 글로벌화되고 일단 한국이라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 한국 문화 한국에 대한 키워드 자체가 이제 전 세계에서 굉장히 좀 통용되는 이제 분위기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되면서 우리 스스로도 약간 받아들이기가 그 부분에서는 벽이 많이 무너진 게 아닌가. 네, 뭐 이민이 굉장히 활발해진 게 이제 물론 그 전에도 있긴 있었지만 20세기에 굉장히 많이 활발해졌고 그 2세, 3세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정착을 하면서 비단 뭐 미국처럼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나라뿐 아니고 뭐 굉장히 많은 나라가 이제는 뭐 다들 다인종화되고 있고 뭐 그게 이제 순서적으로 진행이 돼 왔죠. 네. 그래서 이를테면 뭐 한 2000년 전후로 이 나라 최초의 흑인 선수, 저 나라 최초의 흑인 선수 이런 선수들이 유럽 각국에서도 계속 나왔어요. 뭐 이탈리아, 독일 이런 데서 한 명씩 계속 나오던 게 2000년 전후의 일이고 지금은 거기는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한 반 정도. 그리고 이제 동시에 문화적으로도 다양화가 되는 거죠.
뭐 원래는 기독교도만 있는 그런 국가의 대표팀이었는데 이제는 이슬람교를 믿는 선수가 한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다 바뀌고 뭐 그런 어떤 일련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고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 이민과 이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이민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 이거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디아스포라가 뭐 전 세계적인 가장 네. 큰 화두예요. 네. 뭐 사회적으로나 예술에서나 지금 그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하고 세계적으로 히트한 영화나 드라마 한번 살펴보시면 디아스포라의 이슈가 조금이라도 안 들어있는 건 거의 없어요. 네. 그 K-pop 데몬 헌터스에도 조이 캐릭터가 딱 그렇잖아요. 네. 한국과 미국에 걸쳐 있는. 네. 맞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결혼을 한 그쵸, 상태이기 그쵸. 때문에 네. 자녀가 태어난다면 아이가 태어난다면 저희 아이 역시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되는 거라서 그렇죠. 저에게는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그쵸, 그런 그쵸. 발탁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카스트로프 선수가 뭐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시겠지만 이 선수가 귀화 선수가 아니라 애초에 한국인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국적을 취득을 해가지고 우리 국가대표팀에 이제 합류를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어요. 태생적으로 독일 국적과 한국 국적을 모두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 어머니 안수연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그동안은 이제 특별히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출생 신고를 그동안 하지 않았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대한축구협회로 적을 옮기고 한국 대표팀에 선발되기 위한 과정 차원에서 지난 2월 독일 영사관을 방문해서 얀스 카스트로프 선수의 출생 신고를 약 22년 만에 이제 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한국 국적 취득이 되면서 이제 한국 여권을 발급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카스트로프 선수는 한국 여권을 이미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렇게 이제 여권을 갖게 됐기 때문에 그 여권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표팀 활동을 하면서 이제 국내외로 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모든 행정적 절차는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 선수가 가장 대표팀을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어머니의 영향이 너무 컸고요. 어머니는 보통 그 본인이 인터뷰에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보통은 독일 남자들과 결혼을 한 한국 여성들은 대부분 남편의 성으로 갈아타지만 나는 내 한국 성인 안 씨를 지켰다. 네. 그거는 나의 정체성을 내가 자부심을 갖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아들들도 그렇게 되길 바랬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삼형제인데 얀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이제 차남이고 첫째하고 셋째는 한국어를 꽤 한대요. 지금 또 화면에 나오네요. 예, 어머니의 표현에 따르면 첫째, 셋째는 어머니가 굉장히 육아 활동을 할 때 한국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해가지고 한국어를 꽤 잘하는데 둘째는 이제 어머니가 일을 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좀 맡기다 보니 한국어가 삼형제 중에서 가장 떨어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듣기는 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어 가외 선생님도 따로 구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본인이 이번에 이제 대한축구협회에도 메시지를 보내왔더라고요. 그 안에도 한국에 대한 굉장히 애착, 자부심, 자신의 정체성의 가장 큰 뿌리다라는 그런 뭐 얘기도 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보였습니다. 네, 그 사실 요새는 SNS를 많이 쓰니까 얀스 카스트로프 선수의 그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태극기하고 독일 국기가 같이 나란히 걸려 있다가 독일 국기가 사라지니까 사실 그때 좀 젊은 축구 팬들은 얀스가 정말로 한국 국가대표팀에 정착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그 시그널 하나로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좀 한국에 대한 그런 애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최초 발탁에 이제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소감까지도 밝혔었던 그런 카스트로프 선수인데 홍명보 감독은 이 선수에게 좀 축구적으로 분명히 또 바라고 있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선수는 뭐 기본적으로 요즘 추세에 좀 어울리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 뭐 쉽게 말해서 운동량이 많고 전투적이고 좀 갖다 잘 들이박는 그런 류의 선수인데 어렸을 때 이제 베스트팔렌 독일 서부 지역 출신인데 지역의 유소년 명문팀인 쾰른에서 자랐고 쾰른 U17 때까지는 뭐 플로리안 비르츠랑 같이 있었어요. 어우 예. 그리고 비르츠가 조금 더 일찍 월반을 하고 다른 팀으로 갔지만 독일 대표팀에서도 U17 대표팀에서는 또 비르츠랑 같이 뛰었거든요. 그때 보면 뭐 4-2-3-1을 하든 4-3-3을 하든 비르츠가 10번, 옌스가 8번, 한 명이 또 있어서 6번을 보는 전형적인 독일식 구성을 했는데 이제 8번이라는 게 뭐 제일 대표적으로 박스 투 박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전문이고 근데 멀티플레이어 성향이 좀 있어서 좀 더 아래쪽에 수비형 미드필더, 풀백 아니면 뭐 측면 미드필더 등등을 다 볼 수 있는 선수인데 근데 이제 포지션도 포지션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갖다 박는 선수 그리고 많은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선수가 요즘 축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맞아요. 예, 특히나 이런 선수가 중원에 있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또 어디 좋냐면 홍명보 감독이 요즘 대표팀에 도입하려고 하는 게 이 3백인데 3-5-2보다는 3-4-3에 가까운 형태를 많이 테스트를 해왔잖아요. 3-4-3으로 잘 되는 팀들 보시면 미친 듯이 뛰는 선수가 중앙 2명 중에 최소 1명, 네, 많으면 맞아요. 둘 다여야 합니다. 예. 제 기억에는 네덜란드 대표팀 시절에 에드가 다비즈하고 칠레 대표팀의 비달 이 두 선수가 저는 소위 말하는 기동력을 앞세워서 엄청난 공격성을 또 발휘하는 미드필더들로 기억을 하는데 옌스도 약간 그런 유형의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근데 홍명보 감독이 그렇다면 옌스를 원하는 이유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지금 대표팀에 그런 유형의 선수가 없습니다. 네. 예, 사라졌어요. 과거에는 우리 대표팀에 그런 유형의 미드필더들만 넘쳐났었죠. 예, 창조성이라든가 볼을 갖고 할 수 있는 온더볼 플레이에서 약점을 보이는 선수들이 반면에 이제 기동력으로 그런 부분들 다 메울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았는데 한국 축구의 방향성이 조금 이제 21세기 들어서 바뀌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그런 선수 사라졌는데 오히려 이제 엔스가 이제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홍명보 감독은 일찌감치 이 선수에 대한 매력과 확신을 가진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댓글에 보니까 키노킴6372님이 아르투로 비달하고 좀 약간 닮은 느낌이 아닌가라는 그런 본인의 개인적인 감상을 좀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전투적이고 많이 뛸 수 있는 그런 선수,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선수였었고 그러다 보니 독일 축구협회에서도 옌스 카스트로프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그래도 좀 아쉽다 이런 속내를 숨기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거는 서호정 기자가 훨씬 잘 아시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너를 당장 우리가 대표팀 뽑겠다 그건 아니지만 네. 결국 대표팀이라는 거는 시간이 흐르면 기존에 있던 선수들은 하나 둘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순환 구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또 누군가가 그 새로운 선수들이 와서 메워야 되는데 독일 대표팀은 그 새롭게 나중에 메워야 될 스카우팅 리스트 안에 이 엔스를 포함시켜 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선수가 빠지니까는 아쉽긴 하겠죠. 왜냐면은 뭐 향후 이 선수가 지금 메넨그라드바흐로 가서 잘해가지고 더 스텝업을 한다. 근데 이미 예를 들어 대한축구협회 소속으로 해서 월드컵에 가가지고 경기를 다 뛰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그때는 독일 대표팀에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표현한 것 같고 우리로 치면은 이제 K리그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선수로 생각하시면 될까라고 했을 때는 뭐 서울이랜드 서재민 아니면 뭐 충남 아산의 정마오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지금 레벨에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23세 이하 22세 이하 대표팀에는 지금 계속 뽑히고 있는 강상윤 전북의 강상윤이라든가 근데 이제 A 대표팀에는 아직 완전히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선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원석이 하나가 이제 사라졌으니까 아쉽다 딱 요런 정도의 그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일단 카스트로프 선수가 보장 없이 이제 도전에 나서면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방송을 했을 때는 황희범 선수의 파트너로서 이 선수가 어떻게 기능을 할지 굉장히 궁금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황희범 선수가 일단 지금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서민우 선수가 대체 발탁이 됐습니다. 이제 얀스 카스트로프 선수의 9월달 원정 A매치에서의 그 활용 방법도 조금은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그 아까 전에 김종준 기자가 얘기했지만 그 홍명보 감독의 3-4-3 정확히는 저는 이제 3-4-2-1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대표팀 명단을 보시면은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측면 전문 공격수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전 대표팀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홍명보 감독이 이미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했지만 이번 9월 A매치 2경기에서 이 3-4-2-1 전형을 꽤 쓰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 안에서 옌스 카스토프 선수의 비중은 당연히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고 있을 것이고 예. 다만 이제 말씀해주신 황인범 선수가 빠지게 되면서 그렇다면 어떤 선수하고 호흡을 맞추게 될 것인가? 뭐 저는 누구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박용우나 박진섭 같은 이런 이제 전형적인 6번 위치로 내려가서 뛰는 선수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옆에 김진규든 뭐 서민우든 또 맡을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이강인 선수를 여기서 중앙으로 한번 이동시켜 가지고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 가지고 뭐 이재성일 수도 있고. 네, 맞아요. 예. 뭐 그런 방식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뭐
저는 이게 뭐 또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황인범 선수가 사실은 부상을 입은 지는 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회복 과정에서 대표팀이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일단은 먼저 소집을 했다가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몸 상태가 다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이제 연락을 받고는 뺀 거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의 조합으로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3-4-2를 쓰는 팀이 요즘 좀 대세라서 세계적으로 좀 많거든요. 이제 한국도 좀 대세를 따라가려고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막 너무 완벽하게 잘하는 팀은 한국이 따라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뭐 이를테면 레버쿠젠이라든지 알론소 시절의 레버쿠젠 이런 팀 말고 뭐 잘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마침 한국 선수도 있는 뭐 마인츠 같은 경우에요. 아, 그렇죠. 마인츠가 3-4-2-1 대형을 잘 써서 있는 선수들의 기량을 극대화해서 다 끌어내고 결국에 유럽 대항전에 진출했는데 마인츠를 보면 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수비를 탄탄히 하려면 특히 마인츠가 그렇게 전력 강팀이 아니잖아요. 네. 이런 팀이 수비를 탄탄히 하려면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마인츠는 뭐 그런 좀 듬직하고 좀 발이 좀 느리더라도 좀 떡대가 있는 이런 류의 수비형 미드필더는 안 썼고 이 팀에서 제일 수비형 미드필더 가까운 선수는 일본의 사노카이슈예요. 사노카이슈가 80이 안 돼요, 키가. 그러니까 독일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기엔 사이즈가 정말 작은데 이거를 기동력과 투쟁심으로 다 극복해서 넓은 범위를 쓸어주고 그 파트너로 뛰는 게 보통 아미리인데 아미리는 공격형 미드필더 출신이에요. 공미 출신 사이즈가 작은데 기동력이 좋은 수미 이 두 명을 조합해서 중원을 짰는데 되는 거거든요. 요런 식의 조합이 3-4-2-1을 할 때 제일 좀 요즘 많이 쓰는 이상적인 스타일이고 여기서 이제 기동력을 카스트로프가 맡아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지금 댓글 보니까 사실 그 국가대표팀의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기왕 국가대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9월달에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게 될 새롭게 뽑힌 국가대표팀의 그 면면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눈에 띄는 것들이 몇 자리가 있는데. 황희찬 선수가 지금 좀 제외가 되면서 이렇게 또 리스트가 구성이 됐고 그리고 지난주에 김승규 선수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김승규 선수도 이번에 다시 발탁이 되면서 조현우, 김승규, 송범근으로 이렇게 골키퍼 라인업도 구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돌아오면서 이제 또 우리나라 수비의 핵심으로 또 자리매김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또 김민재의 파트너는 어떤 선수가 설 것이냐 이것들도 분명히 또 관심사일 것 같아요. 네, 3백을 하면 이제 김민재가 중앙이겠죠? 네. 뭐 중앙이 좀 더 정배일 것 같긴 한데 김민재 선수가 또 기동력이 좋고 이래서 사실 스토퍼가 어울리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홍 감독이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중앙에서 중심을 잡아줄 가장 유력하긴 하지만 그래서 3백을 좀 염두에 둔 듯 보이는 게 또 왼발잡이로 이제 왼쪽 스토퍼를 볼 수 있는 선수를 둘 뽑았어요. 김주성, 김태현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변준수, 이한범, 뭐 김민재 요 세 명이 이제 오른발잡이가 할 수 있는 두 자리를 나눠서 맡게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3백을 구상하고 있다면 박진섭 선수도 결국은 이제 내려와가지고 뭐 중앙 쪽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옵션으로 고려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김민재를 쓴다면 오른쪽 스토퍼로 가는 것이고. 네. 네. 저는 뭐 아까 전에 김종용 기자가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3백 쪽에는 굉장히 신장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또 보면은 대부분이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에요. 지금 다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배치한다고 하면은 중앙에 굳이 신장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이 높은 선수에 대한 고집을 부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중원 조합을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스카스트로프와 이제 황희범 선수가 빠진 자리에 뭐 보면은 비슷한 유형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 김진규, 백승호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조합은 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수비 라인도 한번 보면 되겠고요. 양치질 좋아하세요? 콜라겐 먹고 양치질하기 귀찮았던 분들 이 콜라겐을 주목하세요. 가루 혹은 젤리형 콜라겐 섭취 후 입속 잔여감, 입냄새, 치약 기임, 충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콜라겐 바다로 바꿔보세요. 당 제로, 트랜스 지방 제로, 알약 타입 최고 함량 하루 2000mg, 흡수력이 좋은 초저분자 300달톤 PC 콜라겐 펩타이드, 피부에 좋은 히알루론산까지 당과 트랜스 지방이 실은 깔끔쟁이 당신을 위한 콜라겐. 오늘부터 당장 바꿔보세요. 콜라겐 바다.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